이번에 이제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거야. 독자들이 이 글을 읽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든지 즐거움, 이렇게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에 주목하는 방법이고요. 작품 자체에 주목하는 방법은 그 작품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용, 구조, 표현. 이건 저번에 배웠던 심미적 인식과 비슷하지? 네. 표현의 심미성과 비슷해요. 네. 또 이제 독자의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독자가 읽냐에 따라도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쳐요. 독자의 인식 수준, 독자들이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나 배경 지식 등에 따라 작품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 예를 들면 우리가 되게 어린 왕자를 읽는다고 치자. 너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읽을 때랑 지금 읽을 때랑 같을까? 아니요. 다르죠. 지금 나처럼 성인이 돼서 읽을 때 또 느낌이 달라요. 또 우리가 흔히 읽는 고전소설 같은 경우도 어린이를 위한 문학처럼 그 눈높이에 맞춰 나오는 게 따로 있지. 그렇게 독자의 인식 수준에 따라서도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독자의 경험. 나랑 이 작가랑 비슷한 경험을 했어. 그럼 좀 더 확실히 공감할 수 있고, 다른 경험을 한 사람이었으면 다른 삶에 대해서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겠죠? 네. 또 가치관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 어떤 한 작품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뭐라 설명해야 될까? 가치관에 따라서는 그게 있겠다. 성북동 비둘기 기억나니? 네. 거기서 자연이랑 인간 소외 현상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지. 네. 이 사람이 자연을 좀 더 중시했으면 자연에 초점을 맞춰서 자연의 파괴에 초점을 맞췄을 거고, 인간 소외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해서 더 해석했겠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치관에 따라서도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하다 보면 능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나만의 주체적인 관점을 확립할 수 있지. 또 이걸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좀 더 견해를 넓힐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비교하면서 감상해야 되고요. 자신의 경험, 가치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작품을 해석해야 돼요. 이건 이제 메세소리고 백석 시인이야. 백석 시인 누구야?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지? 어느 시대일까? 일제강점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런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1980년대인가? 좀 오래 산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시는 또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의 정서를 반영한 작품이 많아요. 이 시는 이제 어느 집 처마 끝에 고드름을 매단 채 꽁꽁 얼어붙어있는 명태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형성한 작품이고요. 근데 제목이 메세소리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자유시 서정시고요. 감각적이에요. 제재는 명태예요. 메세가 아니라. 특이하게도. 특징은 이제 일상적으로 볼 수 있었던 삶의 풍경, 일반적으로 처마에 명태가 매달려 있는 걸 그렸고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명태로 형상화했어. 그래서 제목인 메세소리를 통해 다양한 의미와 정서적 표현을 가능하게 했고요. 이게 일단 시를 하나 주고 다음에 비평문 하나를 줬어. 정급별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읽고 4가지 해석 방법으로 비평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시를 주고 다음에 아마 비평문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시 한번 볼까? 너네가 이 시를 보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나눠볼 거야. 메세소리고 백석 시인입니다. 처마 끝에 명태를 말린다. 명태는 꽁꽁 얼었다. 명태는 기다랗고 파리한 물고기인데 꼬리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해는 저물고 날은 다가고 볕은 서러웁게 차갑다.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다. 문턱에 꽁꽁 얼어서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여기 일단 명태가 자주 등장하죠? 시적 주제가 명태예요. 그리고 기다랗고 파리한 물고기인데 라면서 명태를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표현했고요. 꼬리에 기다란 고드름이 고드름이 달렸다고 표현했는데, 보통 고드름, 얼음 이런 경우는 좀 춥고 서늘한 이미지를 주잖아. 여기서는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라면서 동의시했고요. 문턱에 꽁꽁 얼어서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라고 시를 마무리했어요. 이 시를 너네 아까 4가지 관점 뭐뭐라 했지? 시를 해석하는 4가지 관점 뭐였지, 예린아? 외적. 그러니까 여기서 4가지 관점으로 쓴 거.
뭐였지, 예원아? 그 작가 그쵸? 작가에 주목하는 방법. 그리고 독자의 주목하는 음, 방법이나 배경, 독자의 주목, 시대적 배경의 주목, 그리고 작품 자체. 작품 자체에 주목하는 방법 있죠? 너네 이거 한 가지씩 골라봐봐. 뭐 할래? 둘이 다른 걸로. 작가? 예린이는? 내적이 뭐지? 그 작품 아니 작품? 작품 자체 아니면 작가, 시대적 배경, 독자? 네 가지 중에 하나 골라봐요. 작품을 작품? 그럼 그걸 보고 이 시 한번 해석해봐. 무슨 뜻일까 이게? 작품 자체를 골라 쓰면은 뭐 시적 허용이라든지 내용, 표현 방식 이런 걸로 분석을 해야 되고요. 네. 작가에 주목했으면은 작가가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썼는지 주목해가지고 한번 해석해 봅시다. 3분 줄게. 예린이 한번 해볼까? 주제로 먼저 볕이 차갑다고 해서 역설 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설을 줘서 이게 어떤 효과를 줬는지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야겠죠? 표지 차갑다 여기 적혀 있는 거잖아, 역설법은. 네. 너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까지가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를 읽고 그대로 읽는 게 아니야.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설명 그냥 도와주는 거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작품이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을까? 백석 시인이 언제 썼는지 이건 뭐 작가랑 그 시대적 상황이랑 같이 합쳐서 얘기해도 되겠죠? 시인이 이 작품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쓰여진 작품이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한 4연까지 막 명태의 그런 부정적인 상황? 그걸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5연부터 마지막 연까지는 화자를 명태에 대입해가지고 본인도 명태처럼 이와 같이 부정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거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쵸? 여기서 일단 뭐 꽁꽁 얼었고요. 되게 기다란 고드름이 달렸다처럼 뭐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예린이 한번 해볼까? 그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봐도 돼, 보고 설명해도 돼. 작가에 주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작가에 주목하는 방법은 그 작가가 이제 작품을 적었을 때 이제 뭐 의도한 생각이나 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내면이 작가의 그런 내면이나 뭐 심정이나 상황이나 뭐 그런 게 반영됐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거를 파악하면서 읽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시대적 배경에 주목하는 방법인데 뭐 저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작품이 이제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면서 그에 따라 이제 맞게 인과관계 지으면서 해석하는 방법이고, 독자에 주목하는 방법은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뭐 교훈이나 즐거움, 감동 이런 뭔가 얻을 수 있는 그 독자가 작품으로부터 얻은 효과에 주목하는 방법이 있고, 작품 자체에 주목하는 방법은 약간
볼 수 있는데 그냥 작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의인화라던가 아니면 뭐 역설법이라던가 반어법이라던가 이런 표현 방식이 쓰이고 뭐 문율 형성이나 이런 문장 구조나 이런 사용된 그 작품 특징을 바탕으로 이제 외적인 것만 보고 해석하는 그런 방법. 그쵸? 형식이죠. 작가에 주목하면은 이제 이 작가가 왜 이 글을 썼는지 하면 되고,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제강점기 시기나 아니면은 근현대 소설의 인간 소외 현상, 이런 경우 어떤 시대적 배경,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글의 주제가 좀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거든.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꼭 얘기해주고 싶은 그럼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런 걸 시대적 배경에 주목해서 해석하는 거고요. 또 독자가 이 글을 읽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가 독자에 주목하는 방법. 그리고 작품 자체에 주목하는 거는 이 작품에 쓰인 예원이가 말한 것처럼 구조, 표현 방식, 문장 형태, 이런 걸로 작품 자체에 주목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독자의 요소는 예린이가 설명해볼까? 독자의 인식 수준은 뭔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름이 잘 기억 안 나. 독자의 인식 수준은 이제 독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이 글을 잘 인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예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은 어린이를 위한 고전문학 시리즈처럼 누가 있냐에 따라서 좀 더 쉽게 풀어쓰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 이런 걸 독자의 인식 수준에 따라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거고요. 또 독자가 어떤 경험을 했냐, 작가와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좀 더 공감해서 읽을 수 있을 거고요. 다른 경험을 했으면은 다른 견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독자의 경험도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관도, 너 그거 했니? 성북독 비둘기? 네. 어땠어? 저 시험범이었어요. 저 그치? 거기서 네 문제 틀렸다. 세 문제인가? 아이고, 저 거기서 다 틀려서 다 깎였어요. 어이쿠야. 성북독 비둘기 기억나? 네. 뭐랑 뭐로 해석할 수 있다 했지? 뭐요? 자연과 또 아. 인간 소외,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네. 자연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 성북동 비둘기가 자연 파괴를 주제로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인간 소외에 좀 더 가치관을 뒀다면 인간 소외를 주제로 잡았다고 해석할 수 있죠. 이처럼 사람이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문학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비교하면서 감상하면은 능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니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기만의 주관이 생겨. 나는 이러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이 작품을 해석할 거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런 해석 방법을 나누면서 좀 더 견해를 넓혀갈 수 있겠죠? 네. 여기서는 시 한 편이랑 비평문 한 편을 갖고 왔어. 비평문은 이제 이 작품을 전문가가 해석해서 좀 더 읽기 쉽게 해석해 준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시는 이제 좀 이따 볼 거고요. 백석 시인입니다. 제재는 명태고요. 다음은 시 읽기의 네 갈래 길이라고 비평문 하나를 갖고 왔어요. 예림이도 이 시 봐봐. 다음 장. 맷새소리. 처마 끝에 명태를 말린다. 명태는 꽁꽁 얼었다. 명태는 기다랗고 파리한 물고기인데 꼬리에 기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해는 저물고 날은 다가고 볕은 서러웁게 차갑다.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다. 문턱에 꽁꽁 얼어서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이거를 예림이는 독자에 주목해가지고 한번 해석해봐, 시를. 어렵다. 독자에 주목해서요? 응,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자한테 주는 감동, 교훈 같은 경우 여기에 주목해서 해석해봐요. 왜냐면 쉬운 거는 이제 예린이랑 예원이가 다 갖고 왔어. 사실 제일 쉬운 거는 작가랑 시대적 배경이 제일 쉽고요. 표현 방식도 문학계 표현 방식이 뭐가 있나만 알면 쉬워요. 독자에게 주목해서. 독자에 주목한다는 거는 너가 이걸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너의 주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예원이 마저 해볼까? 작가와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시를 해석해보자. 뭘 얘기하고 싶을까?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게 명태처럼 쓸쓸하다. 그쵸?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기다리는 게 너무 강나? 그쵸? 괜찮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보자. 여기서 명태는 꽁꽁 얼었고요. 고드름이 달렸다는 걸로 시대적 배경은 겨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백석 시인은 일제강점기 시기의 시인이고요. 이 작품이 아마 1930년대인가 40년대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일제강점기 한창 진행됐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은 겨울, 그 춥고 비참한 시대로 표현한 거겠죠? 또 이 사람이 나랑 명태를 동일화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꽁꽁 얼어서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꽁꽁 얼었다는 거는 문턱에 오래 있었다는 거죠. 같은 자리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는 거는 이제 자기의 쓸쓸함. 오랫동안 여기 갇혀 있었다. 이렇게 억압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잘했어. 다음은 예린이. 여기에서 볕은 서럽게 차갑다에서 그 약간 상황이 안 좋다를 차갑다가 그런 느낌으로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너가 설명을 해보자. 예린이가 자신 있게 해도 돼요. 이거 어차피 해석하는 걸 가지고 각자 다를 수가 있어, 견해가. 서럽게 차갑다에서 약간 서럽게 볕을 의인에서 서럽게라고 하면서 약간 시대 그 느낌? 약간 그런 잘하고 있어.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 예린이는. 잘하고 있어요. 역설법도 잘 찾았고. 그리고 저기에서 차갑다가 이거 역설 그거고 왜 역설이지? 네? 볕이 응. 따뜻할 수밖에 없잖아요. 빛이 햇빛 그런 걸로 생기는 거니까. 그쵸? 근데 거기서 차갑다라고 해서 응. 좀 약간 예린이는 그러면 예린이 딱 2개만 찾아보자, 여기서. 네? 표현 방법 역설 하나 찾았고 다른 거 하나 찾아볼까? 어떤 표현 방법이 쓰였는지, 그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그 감정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의인 여기 말고 여튼 서럽게 차갑다 이 부분 빼고 한번 볼까?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 다해서 아닌가? 찾아서 이제 설명해봐. 이게 어떤 표현 방식이 쓰였는지. 자신을 저기에 그 이입이라고 동일하게 만들어서 어떤 효과를 주지? 만들어서 무슨 효과라고 해야 돼? 그냥 시인이 그냥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그쵸? 아무 자기 이유 없이. 상황을 저기에 얼어있는 명태랑 거의 다 왔어. 비슷하게 해석을 해서 자기를 대입했죠. 그래가지고 결국 독자가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죠. 네. 잘 찾았어요. 좀 더 찾아보자면은 여기는 이제 시대적 배경은 겨울로 했고요. 명태는 길다랗고 파리한 물고기다. 길다랗고 파리하다는 얘기를 시각적인 심상에 쓰면서 생생하게 표현을 했어요. 또한 길다랗고가 원래 맞는 말일까? 길다랗고가 맞는 말 얘는 시적 허용이에요. 원래는 길다랗고 해야 되지만 길다랗고라고 하면서 시적 허용을 사용했죠. 여기서 이렇게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명태를 생생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또 고드름이 달렸다처럼 명태에 처한 상황 자체를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 볕은 서럽게 차갑다. 볕과 차갑다라는 말을 같이 오면서 여기서 역설법을 썼죠? 그러니까 많이 춥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와 명태를 동일시하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독자한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제목의 메세 소리잖아. 근데 메세 소리가 나왔나? 안 나왔죠? 작품에는 청각적 심상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제목에서 청각적 심상을 주면서 둘이 조화를 잘 이뤄주고 있는 의도로 쓰였어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썼어, 여기선. 뭐 약간 문제에서 약간 페이크로 약간 청각적 신경 쓰였다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작품 안에서는 안 쓰였는데 이건 이제 제목까지 포함하냐는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돼요. 작품 자체에선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지 않았지. 메시도 안 드러났고 소리도 안 드러났는데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냐 하면은 다음 비평문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예림이도 한번 찾아봤니? 선생님 저 질문 몇 개만 해도 돼요? 네. 레세가 뭐예요? 세요. 아 새예요? 그래서 꼬리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에 밑에 명태 부정적인 상황을 드러낸다했잖아요. 왜 이게 부정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거예요? 명태가 얼어있잖아, 꽁꽁. 명태 아. 입장에선 잡혀가지고 천마에 매달려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고드로드 매달려 있는 거랑 같죠? 해석할 수 있겠어? 독자로서요? 독자로서 너가 이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이건 너의 경험이라든지 눈높이라든지 인식, 가치관을 사용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저 이거 읽으면서 궁금한 게 많이 생겼어요. 궁금증 좋지. 여기서 명태랑 자기랑 동일시 시키면서 말했는데 명태가 꽁꽁 얼었다랑 꼬리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하면서 되게 안 좋게 나타냈잖아요. 그치. 근데 뒤에서도 나를 문턱이 꽁꽁 얼어서 하면서 이거는 누군가를 기다린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 뜻으로 썼지. 누군가를 왜 기다리는지? 그걸 이제 너가 상상을 해야 돼. 이거 작품은 주지 않았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걸 작품 내적 외적에서 보면서 이 사람은 뭘 얘기할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예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적 상황이랑 작가의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 기다리는 것이 광복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우리가. 이 시 자체만 보면은 이 사람이 명태를 보면서 뭐 이 사람도 문에서 누군가를 기다린 거겠죠? 그 누군가가 자기의 연인일 수도 있고 이거는 표면적 의미고 실제적 의미로는 광복일 수도 있고 아니 해방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예림이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 뭘 얘기하고 싶은 걸지 아니면 너의 뭐 경험, 가치관을 사용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지? 이거 원래 어려워. 다른 친구들도 해볼래? 그냥 너네 감상을 얘기하는 거야. 독자의 해석이면. 그냥 진짜 잘 쓴 것 같아요. 잘 쓴 것 같아? 어느 부분에서? 일단 저 구성 이런 거 마음에 들어요. 구성 좋지? 1년부터 4년까지 명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착 한 다음에 깔아 넣은 다음에 이제 5년부터 마지막 년까지 자기를 이렇게 명태가 화자의 분신으로서 이렇게 이입해서 표현하는 게 되게 약간 뭔가 글로 따지면은 처음에 정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약간 예시 알려주고 그런 느낌. 그쵸? 이 시는 굉장히 구성이 깔끔하고 좀 감동적이야. 그 문학작품에서 오는 벅차오름이 있어요. 이 구성에서 오는. 예린이는 어땠어? 저는 약간 후반 쪽에 자기를 대입했을 때 그때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들었어. 그 부분 나를 이제 처음에는 명태의 객관적 이미지를 표현하다가 다음은 나를 명태에 이입해가지고 내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네. 작가의 주관적인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좋고. 예림이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약간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줘. 그쵸? 가능성 많이 열어놓죠. 이 사람이 뭘 기다리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찾아줬어요. 그럼 옆에 문제 풀어보자 얘들아. 우리 쿵푸 예림이가 1번 문제 분석해볼까? 1번 모르겠다 했는데요? 아니 오케이. 맞추면 맞추면. 할 수 있어요. 두 개 중에 찍었거든요? 그 와중에 찍었어. 근데 진짜 저거 약간 뭔가 확신이 안 서. 아이쿠야. 저 확신이 안 선다는 건 제대로 해석이 안 된 거야. 네. 저 살짝 막혔어요. 뭐랑 몇 번이랑 몇 번에서 막혔어? 3호. 3번, 5번? 둘 중 하나 정답은 있네. 다행히 오예. 쌤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행이다. 예린이는 몇 번 했어? 네? 몇 번 했어? 꼼꼼하게 문제. 저요? 1번이요? 5번이요. 예원이는? 잠깐 5번이에요? 예원이 몇 번 했어? 3번이요? 예림이는? 했는데. 답은 3번이에요. 나이스. 나이스. 자, 보자. 역설적 표현 어디 나왔죠? 볕이 차갑, 선은 뭐 차갑다. 그렇죠. 벽과 차갑다가 같이 나왔죠. 독백적인 어조는?
나는 뭐 어쩌고 어쩌고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전체적으로 독백적 어조야. 그냥 이 사람이 한탄한다. 와, 이 자식 한탄하네? 하면 무조건 독백적인 어조예요. 많이 등장해. 특히 일제강점기 시기에 정말 많이 등장해요. 이건 약간 팁이야. 일제강점기 시절 시들, 윤동주, 백서, 이상 이런 사람들이 독백적 어조를 많이 사용했어요. 공감각적 표현 어디 있어? 예린이 어디서 찾았어? 공감각 그거 약간 계절 그런 쪽도 공감각 건지. 그게 왜 공감각이지? 어디서 찾았어? 어느 구절에서? 앞에. 몇 전에서 찾았니? 차갑다랑 고드름이 달렸대고 거기에서 겨울인 거 그리고 겨울 혹시 공감각적 표현이 뭘까, 예린아? 개념이. 공간 공감각적 표현은 공간, 계절이 아니라 시각 플러스 청각.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감각적 심상이 나오는 거예요? 공감각적 심상이에요? 감각이 그거 조금 여러 가지 있는 거가 공감각인 거예요. 그쵸? 이건 공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예를 들면 뭐 따뜻한 백고동 이런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감각적 심상이 드러나는 게 공감각적 심상이에요. 나온 적 없어요, 여기서는 제목에선 청각적 심상, 내용에선 시각적 심상이 쓰였죠? 4번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나오고 있죠? 날은 저물었고 겨울이고요.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저 여기서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어디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찾으려면은 나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보면 돼. 나. 나가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선 그래요.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는 작품 줄글 안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이라는 게 글로써 표현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문자 시 자체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어지러워라. 2번 몇 번 했니? 3번이요. 어? 틀렸어요. 저 4번 했는데. 예원이 몇 번? 아 4번이요 4번. 4번이에요. 3번이요 4번. 자, 1번 보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나? 아니죠. 시간의 흐름은 딱 하나예요. 이거는 사진처럼 그림처럼 어떤 한 장면을 표현한 거지. 흐름에 따라 진행된 게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려면은 이 사람이 오후라든지 아침이라든지 그때부터 기다리는 표현이 나와야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거겠죠? 화자의 시선 이동은 없죠? 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명태만 보고 있어요. 시상의 전개됨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심층적으로 고조되고 있어. 왜 예린이 3번 골랐니? 어느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왠지 모르겠네요. 왜 골랐을까? 그럼 4번은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 저 여기 3번까지 보고 3번이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문제 끝까지 읽어야 돼. 3번 아니죠? 화자의 정서가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지 않아요. 진이는 이제 시 앞부분은 객관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명태를 관찰한 상황이죠. 명태가 어떤지. 뒷부분에서는 화자의 모습과 처지가 제시되고 있죠. 이게 이 시의 특징입니다. 1에서 4에는 대상의 주관적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대상의 객관적 모습을 주로 드러내고 있나? 아니요. 아니죠? 반대죠? 네. 3번 몇 번 했니? 5번이요. 5번이죠? 이건 너무 쉽지? 네. 차갑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지 않았어요. 오케이? 네. 자, 4번은 뭐 했니, 얘들아?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신만만한데? 그건 아닌데. 여러분 안할 것 같아가지고. 명태와 같이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꽁꽁 얼어 있음. 딱 20글자예요. 명태와 한 자리에서 꽁꽁 얼어있음. 오케이. 예언이는? 아 근데 좀 답을 최대한 근접하고 싶어가지고 20자 이내로 안 쓰긴 했는데. 진짜 해봐. 아니, 얼마나 썼나 한번 들어보자.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당연한 얘기. 그냥 좀 명태의 부정적 현실을 앞서 내비추었듯 그 부정적 의미를 지닌 명태를 화자 본인에게 대입하여 화자는 현재 명태처럼 아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치, 그걸 정리하면은 예린이 뭐라 썼니? 저 20글자 넘긴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읽어봐. 화자는 명태에 비유한 걸로 봐서 명태같이 파리하고 빼빼마른 사람일 것 같고
뭐 명태에 대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게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우울하다. 우울하다? 이건 또 새로운 관점이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명태는 화자의 분신 혹은 자화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도 돼요. 아, 얘들아, 소수령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오케이? 화자의 분신 또는 자화상으로 보고 있다. 명태와 같이 외롭고 쓸쓸한 처지일 것이다. 이렇게만 써줘도 돼.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는 이제 비평문이에요. 보자. 여기 많아요. 이거 길어. 안 긴데? 2점밖에 안 되잖아. 장난 아니? 너네 그 나의 히말라시다 그림을 잊어버린 거야?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재밌었다고? 선생님 수단이래. 저희 시험범위. 그건 다 맞았어? 다 맞았어요. 다행이다. 수난이네 틀린 바보야. 너네 여기서 수난이네 틀린 사람 있니? 정말 쉬웠어요, 수난이네는. 저 틀렸어요. 어우, 그거 틀렸잖아요. 아, 맞아. 상징 그거. 어? 가나다. 순환이 되는 쉬웠어요. 쉬웠고, 그거 틀렸었지? 아니 근데 저는 진짜 항상 이상한 거에 그렇게. 예언이는 항상 쉬운 걸 틀려와. 난 그러니까요. 정말 속상해. 그러니까 저 진짜 이거 고쳐야 되는데. 조금 쉬운 걸 틀린다는 건 너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 맞아요, 저 진짜. 어려운 거 틀리면 너무 짧게 생각해서 그렇고, 쉬운 거 틀리면 너무 깊게 생각해서 그래요. 맞아요. 17점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3점짜리. 그쵸. 쉬운 걸 틀렸다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 그냥 배운 것만 생각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오케이? 내신이잖아. 네. 이번에 별 진짜 쉽긴 쉬웠어요. 별은 쉬웠어? 네. 예린이는 할 수 있어. 너무 좌절하지 마.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지. 중학교 때에서 다행이라 생각해. 별은 다 맞췄어. 봅시다. 시의 길네 갈래 길이에요. 비평문. 비평문이 뭐라고? 뭐라 했지? 작품을 해석하는. 해석해줘. 누가? 그 왜 사람이? 전문가가 전문가. 독자들한테 해석하기 쉽도록 자기가 직접 해석해서 제시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나 한번 봅시다. 너네가 해석한 게 다 들어있어. 잘 해석했어요. 이게 그 메세 소리를 해석한 글이에요? 이게 해석본이야.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않아도 돼. 비슷한 얘기예요. 재밌겠다. 야, 재미없어 이거. 근데 재밌어. 너네가 해석한 게 근데 다 맞았어. 다 비슷해, 사람들 생각하는 거. 이 시는 백석의 여러 시 중 드물게 짧고 간결한 시다. 시는 어느 집 처마 끝에 고드름을 매단 채 꽁꽁 얼어붙어 있는 명태를 그리고 있다. 이게 명태가 이 시의 주된 시각적 심상임을 얘기하고 있죠? 시의 주제예요. 명태는 기다란 데다가 얼기까지 했고 꼬리에 기다란 고드름을 매달고 있어서 더욱 파리해 보인다. 게다가 해는 저물고 날은 다간 저문역의 겨울볕이니 서럽도록 차갑기도 할 것이다. 볕이 차갑다라는 모순되는 감각의 이미지는 이런 맥락에서 생성되었다. 한 컷의 흑백 사진을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이다. 한 컷의 흑백 사진을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이건 어떤 부분을 칭찬한 거지? 사진 같다. 글이 사진 같아. 그럼 어떤 거지? 생생하다. 생생하죠? 시각적 심상을 굉장히 잘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생생하게 표현했고요. 예림이가 아까 왜 명태가 불쌍한지 물어봤잖아. 네. 날이 춥고 기다란 데다가 얼기까지 했고 고드름이 이렇게 매달고 있으니까 더욱 말라 보이겠지. 더 길쭉하고 춥고 마른 거 보면은 좀 불쌍하지 않니? 수척하고 좀 안쓰러워 보인다. 이게 뭐 사람들의 기본 정서예요. 인간이면 원래 그래. 그러니까 좀 되게 불쌍해 보이고요. 명태를 시각적 심상으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탁월한 이미지, 사진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모순되는 감각의 이미지, 아까 예린이가 찾은 역설법이죠? 역설법을 잘 사용했다라고도 얘기했고요. 이 시의 놀라움은 제목 메세 소리에서 나온다. 이건 좀 두 번째 문단 좀 중요해 얘들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왜 메세 소리가 제목으로 정했는지. 시 본문에는 메세 소리는커녕 메세의 흔적조차 나오지 않는다. 한 번도 나온 적 없죠. 네. 명태의 시각적 묘사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시를 다 읽고 나면 왜 제목이 메세 소리일지 한참을 생각하게 한다. 입니다로 얼렁뚱땡이 넘기지 말고. 그래서 요즘 내가 밀고 있는 유행어야. 얼렁뚱땡이. 귀엽지 않니? 귀엽지 않니? 얼렁뚱땡이? 내가 좀 밀고 있어. 너네도 써먹도록 하렴. 한번 해볼래, 예림이? 이 시를 쓸 때 자신의 얘기를 쓴 거잖아요. 그때 마침 메세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오. 우와 대박. 되게 신선한 표현이에요. 진짜 이거 마음에 신선하다. 든다. 대박. 너 나중에 수행평가 이걸로 보면 그거 꼭 써서 내도록 해. 대박. 굉장히 좋았어요, 방금 거. 진짜 대박.
이 시인이 썼을 때 메세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다. 정말 좋았어요. 이야. 이 시가 보는 관점은 예원이랑 비슷해. 나이스. 시 본문에는 메세 소리는 그냥 메세조차 안 나온다 했죠? 왜 메세 소리냐고 하고 보니까 명태의 시각적 이미지는 길다라고 발휘하지. 네. 어머 얘들아 호우주의보 왔네. 너네 조심하여라. 호주이고 어제 오셨는데. 오늘도 온대 6시부터. 시각적 이미지에 맑고 깨끗한 청각적 울림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시의 의미를 풍요롭게 해줘요. 청각적 울림을 더해준다는 점에서는 예린이가 본 관점과도 비슷하죠? 배경음악의 느낌으로 쓰였다. 자 상상해봅시다. 되게 집 주변이 시끄러우면 메세 새소리가 잘 들릴까? 안 들리지. 근데 뭐 말소리, 시장소리 있으면 새소리가 묻히죠. 근데 제목이 메세소리잖아. 새소리가 들린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주변에 인적이나 인기척이 드물다는 걸 얘기해요. 우와. 마당이 비어있으므로 메시지들이 지저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니까 그 지저김이 들려요. 그래서 이때 메세 소리는 화자의 적막함이나 기다리는 마음을 강조해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니까 이 사람 혼자 외롭다는 걸 외로운 심장을 좀 강조했죠. 거기에다가 해는 저물고 날은 다 가고 있으니 이제 곧 메세 소리마저 들리지 않겠죠. 새들도 자야 되니까. 이 적막한 기다림의 시간에 메세 소리마저 없다면 그 집은 얼마나 쓸쓸한 것인가. 안과 밖을 이어주는 공간,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다리며 화자가 서성이고 있는 저 문턱 또한 있으나 마나일 것이다. 화자는 문턱이 있었죠? 기억날까? 네. 메세 소리는 이제 문턱과 함께 화자의 외부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은 길이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어. 이해되니? 네. 어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되게 이 사람이 조용하니까 메세 소리가 들릴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강조하면서 그냥 좀 모순되게 이 사람의 쓸쓸한 처지를 위로해주는 역할로 쓰인 거죠. 시끄러. 근데 혹시 응. 메세 메시 어이인가요 아이인가요? 위에 이거 보겠니? 어이라고 안 보여요. 안 보이니? 어이야 어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소통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은 길로 쓰였어요. 오케이? 네. 여기서 이게 아마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야. 메스 소리. 이 시의 거의 내용의 90%는 왜 제목이 메스 소리인가로 낼 거예요. 나 같아도. 옆에 문제 풀어보자. 자 보자. 1번에 몇 번? 2번. 예린이는? 저 1번은 헷갈려갖고 이거 좀 나중에 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5번에 몇 번? 2번. 2번이죠. 왜 2번이지? 일단 1번은 작가랑 작품의 관계에 초점을 안 맞추잖아요. 그쵸? 작가가 누군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백석 시인의 시중이 짧다라고 간단하게 등장했을 뿐이죠. 내용이나 표현 등 작품 자체에 주목하고 있죠? 네. 내용, 뭐 명태를 쓴 이유라든지 제목, 청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이런 요소들이 나왔습니다.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려면은 이거는 배경 상황이 나와야겠죠? 네. 아니죠? 다른 작품과의 관련성 안 나왔습니다.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즐거움과 감동의 효과 아니에요.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 등 작품 자체를 기준으로 해석한 부분이에요. 네. 6번은 몇 번? 3번? 몇 번? 1번. 예림이는? 3번. 왜 1번 했을까, 예린이는? 저는 여기서 미음이 들어가는 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니은하고 디귿하고 미음으로 했었는데 예린이 몇 번 했다고? 예린이. 저 1번을 하긴 했는데 자, 보자. 기억. 시의 의미를 풍요롭게 해주나, 얘들아? 네. 맞아요? 네. 맞죠? 이 글 안에서 들어갔어요. 니은은? 정확한 붕인리를 강조한다고 했나, 예린은? 했어요? 했던 거 같은 했어, 안 했어? 뭔가 안 한 것 같아요. 했어, 안 했어, 얘들아? 했어요. 했어요. 메스 소리는 정막해야지만 들린다라고 얘기했죠? 아, 자, 그럼 보자. 디귿은 왜? 예린이 왜 디귿을 골랐을까? 시상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나? 왜? 시상 약간 분위기 환기시킨다고 했었던 것 같아. 분위기를 환기시켜준다? 시상을 전환한다? 제목이 수행하는 역할이잖아. 네. 시상이 전환이 되려면 내용 속에 메시 소리가 드러나면 오케이지만 제목은 의미가 없어요. 시상을 전환시켜주는 게. 의미가 없고요. 명태가 추구하는 이상향 아니죠. 명태가 메시가 되고 싶어하는 게 아닙니다. 저 리을은
전혀 안 했어. 리을은 아니고 명태의 이미지에 청각적 울림을 더해주죠? 네. 맞지? 미음하고 저 처음에 니은 디귿 미음으로 했었는데. 그냥 디귿을 했으니까 디귿 아니에요. 오케이? 네. 7번은 몇 번 얘들아? 4번. 예린이 몇 번? 저 5번. 5번? 어머 얘들아 1번부터 보자. 이미지가 탁월하고 의미가 풍요롭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야? 그런 내용이 저 없었어요. 이미지가 탁월하다는 것도 전혀 아니고. 의미가 풍요롭지가. 자 그러면 2번 보자. 여러 시 중 드물게 짧고 간결한 시다는? 네? 백석의 여러 시 중 드물게 짧고 간결한 시다. 글씨의 해석을 가장 잘 요약한 걸까? 아니요. 아니죠. 메시 소리라는 제목은 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니에요. 메시 소리는 화자의 적막함과 기다리는 마음을 강조한다. 네. 맞지 않아요? 기다랗고 파리한 명태의 시각적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네, 요약한 걸로는 논문 같은 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장 잘 요약한 거지. 화자의 적막함과 기다리는 마음을 강조하는 것도 결국엔 의미가 풍요롭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넓게 봐야 돼 얘들아. 가장 잘 요약한 거잖아. 네. 이미지가 탁월하다. 그리고 메세 소리에 관련한 건 청각적 침상인 거죠. 네. 청각적 이미지가 탁월하다. 여기 포함이 되고요. 의미가 풍요롭다 또한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이겠지? 이해됐을까? 네. 오케이? 이건 가장 잘 요약하는 거는 가장 잘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걸 고르는 거예요. 얘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인정. 이해됐어 얘들아? 네. 예린이 거 이제 넣을까? 모자 이제 넣을까? 네. 얘는 조금 7번은 인정. 8번 예림이 뭐라 했니? 저요? 응. 화자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알려주는 거. 근데 저 이거를 막 구체적으로 쓰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쓰다가 말았거든요. 쓰다 말았어. 예원이는? 너무 어려워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시의 의미를 풍요롭게 한다. 풍요롭게 한다. 예린이는? 네, 저 못 써. 메시 소리 자체는 이제 여기 딱 나오잖아. 마지막 줄이에요. 문턱과 함께 화자의 외부 소통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은 길이 된다. 이게 결국 메시 소리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 저 거기까지 써놨는데 이걸 왜 안 썼어? 25자가 넘어가지고 앞에를 빼고 이걸 썼어야지.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소통 가능성이에요. 오케이? 네.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외로운데 이 메시 소리까지 없으면 얼마나 더 외로울까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이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메시가 밖에 있다. 라는 얘기죠. 이해됐을까? 네. 다음 장 보자. 다 고쳤어요? 다 썼어 예린이도? 응? 네? 다 썼어? 이거를 쓰다가 말았어. 지금 불러준 건 고쳤어야지. 네. 화자가 문턱과 함께 외부 소통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은 길이 된다. 저 이거 잠깐 다시. 문턱과 함께 외부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은 길이 된다. 다 끝나가 얘들아. 거의 끝났어. 다 했어요? 여기는 이제 예린이랑 누구니 너? 예림이랑 이 누구야? 예림이랑 예원이가 해석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 보자. 시인 백석은 평북 정주에서 태어나 오산학교를 거쳐 일본에 유학하고 이 시를 발표할 당시에는 함흥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북한 아니에요? 그쵸? 원산보다도 훨씬 북쪽인 동해의 항구 도시 함흥. 그곳에서
섬세한 감성의 젊은 시인이 쓸쓸하게 겨울을 넘기고 있었다. 당시는 1938년이에요. 일제강점기가 한창 진행되던 그 시기지. 그 일본에 유학했다 했지. 조국과 멀리 떨어져 있었단 말과 같아요. 그가 보는 것, 그가 듣는 모든 것이 시가 되었다.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다라고 썼듯이 시 속의 명태는 어쩌면 백석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아까 쓸쓸한 시인의 내면을 표현한다고 동의를 한다고 했죠? 그게 결국은 시인의 내면을 표현한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시인의 다른 모습인 화자는 시인과 화자가 항상 같지 않다는 얘기했지? 네. 시인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문턱에 꽁꽁 얼어서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을 매달고 있다. 여기서 화자가 다른 데도 아니고 문턱에 얼어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턱에 얼어있다는 건 화자가 문턱에서 오래 서성거렸다는 얘기죠.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까지 달고 있으니 누군가를 기다리며 오래 속구름을 울고도 남았을 법하다. 오래 누군가를 문턱에서 기다리면서 가슴에 고드름까지 달고 있어. 울만하죠? 겉으로는 안으로도 속으로는 굉장히 비참하고 슬프고 쓸쓸하고 외로운 상태였을 거예요. 그치만 화자가 기다리는 사람은 겨우내 오지 않고 있다. 안 왔죠? 오고 있다는 표현도 없고 그냥 기다린다는 표현만 있다는 거니까 왔다는 묘사도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겨울볕이 더욱 서러우게 차가운 까닭이다. 왜 겨울볕을 더 차갑게 느꼈는지, 아까 예린이가 찾은 것처럼 역설적 표현으로 뭘 강조하고 싶었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백석의 시는 그가 살았던 시대와 연결 지을 때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 그 시대는 언제지 얘들아? 일제강점기. 그쵸? 식민지에 태어나서 조국과 고향을 떠나 접하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되었으랴. 이 사람이 고향에서 태어난 것과 달리 이 시를 쓸 때는 함흥이 있었다 했죠?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도 했다고 했어요. 조국과 고향에 떠나 있던 시간이 많았겠죠? 더욱이 이 시를 쓸 즈음에는 일본의 억압과 수탈이 점점 심해져서 만국민의 한이 끝없이 깊어질 때다. 딱 이때가 전쟁 많이 하고 수탈 심했을 때니까. 삐쩍 마른 데다 꽁꽁 얹채 처마 끝에 매달려서 눈물 같은 고드름을 달고 있는 명태는 암울한 우리 민족의 분신이기도 한 것이다. 명태를 아까는 뭐로 해석했지 예린아? 명태를 자기 자신. 그쵸? 화자의 내면이라고도 표현했어. 여기서는 근데 우리 민족의 분신이라고도 봤어요. 이 사람은. 기다랗고 파리한 명태가 되어 꼬리가 아니라 가슴에 고드름을 단 채 우리는 슬픈 이웃들은 무엇을 기다린 것일까? 아까 예원이가 찾은 것처럼 이 사람은 광복을 좀 돌려서 얘기하고 있죠? 이해됐을까? 근데 응. 명태는 아무런 우리 민족의 분신이다 것이다. 이건 좀 너무 광고 아닌가요? 이거는 약간 좀 고등학생들 아니 중학생이 내신 체제 강화를 위해서 저런 식으로 뭔가 이 저렇게 사람은 시험 문제를 이 사람이 그 옛날에 쓴 글이야 얘들아. 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해석은 자유야 얘들아. 명태를 우리 민족의 분신이라고 봤을 수도 있고요. 기다린 게 광복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예원이가 아까 잘 찾았어. 이 7번은 이제 아까 예림이가 찾은 거죠. 이처럼 이 시를 읽는 재미는 명태의 시각적 이미지와 메시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겹쳐 읽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의 사이사이에 시인의 삶이 역사 속에 소리 없는 울림들이 스며든다. 하지만 제일 커다란 울림은 독자 스스로가 채워넣는 각자의 이야기에서 완성된다. 아까 예림이가 얘가 뭘 기다리냐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서 채워넣는 게 이 시의 완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게 결국 시를 해석하는 방법이고 주관이겠죠? 어떤 독자는 어릴 적 건너마을 혹은 장에 가신 엄마를 기다렸던 기억을 떠올리고, 어떤 독자는 온다고 하고 오지 않는 애인이나 어떤 이유로든 헤어진 그 누군가를 채워넣어 읽을 것이다. 또 어떤 독자는 새로운 내일을, 따뜻한 봄을 채워넣어 읽을 수도 있다. 시 읽기란 작품에서 출발하여 시간과 공간의 화살을 타고 깊은 우주로 날아갔다가 다시 자기 안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여정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정급별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좀 이 시가 쉬워졌니? 네. 정리가 좀 됐어 머릿속에서? 네. 예린이도? 한마디. 아마도? 어려웠어? 좀 어렵죠? 원래 전문가가 쓴 글이라서 조금 어려워. 예원이는? 네? 어땠어?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좋으면 옆에 문제 풀어보자. 1번에 몇 번? 9번에 몇 번? 4번. 몇 번? 4번. 예림이 몇 번? 5번.
자, 보자. 작품을 해석하는 구체적인 제 근거를 제시하고 있나요? 네. 네. 뭘 제시했지? 뭐 약간 시대적 배경이나 응. 아니면 뭐 작가의 응. 상황이나 그게 구체적 근거입니다. 그쵸. 구체적 근거 같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풍부하게 해석했나? 네. 네. 맞죠. 글쓴 작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네. 맞죠. 독자의 몫으로 여운을 남겼나? 아니요. 왜? 왜 아니지? 왜 아니야, 예린아? 이거를 다 해석 끝까지 다 그거 해주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요원이는? 저는 이거 제가 잘못 체크한 것 같아요. 7번 문단 봅시다. 여기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자. 하지만 제일 커다란 울림은 독자 스스로가 채워넣는 각자의 이야기에서 완성된다. 하면서 독자가 이 어떤 경험을 이 시를 해석할 수 있는지 얘기해주고 있죠? 네. 오케이? 결국에는 이 시를 완성하는 건 독자의 경험이라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해됐을까, 예린이? 네. 답은 5번이죠? 풍자적인 건 좀 없어요. 우스꽝스럽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9번은 5번. 10번은 몇 번? 2번, 4번. 2번, 4번이죠? 명태는 우리 민족의 분신으로 볼 수 있고요. 백석의 치, 백석의 자화상이다. 두 가지 나왔죠? 네. 11번은 2번. 예린이 몇 번? 5번. 예림이는? 2번. 예원이는? 2번. 자, 왜 2번 했어요, 얘들아? 6과 동일한 관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근거로 해석한 관점이니까. 그쵸? 시대적 배경을 기준으로 해석한 거죠. 6번 문단과 동일한 관점이라는 건. 제가 본거 7번 보고. 저 이거 6번을 7번으로 봤어요. 어이쿠야. 7번은 이제 독자의 경험이고요. 6번은 시대적 배경을 뭐라 해야 되니? 얘들아, 나 갑자기 너무 말문이 막힌다. 당황스러워라. 시대적 배경을 기준으로 해석해야겠죠? 네. 오케이? 잘못 봤어요. 문제를 제대로 읽도록 합시다. 고향을 떠나 암울하게 살았던 우리 민족의 삶을 반영하고 있죠. 이해됐을까? 네. 자, 12번. 예린이는 뭐라 썼니? 저요? 응. 저 아직 이거 뭐라고? 독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예원이는? 독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해석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예림이는? 개개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품을. 뭐라고? 개개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응. 작품을 해석한다. 그쵸. 뭐 결론적으로는 독자의 경험을 중심으로라고 써주면 되겠죠? 오케이? 개개인의 이야기도 결국은 독자의 경험이에요. 자, 보자. 정리하고 끝내볼까요? 넷의 소리 1행에서는 처마 끝에 명태를 말리고 있지. 네. 2행부터 4행까지는 꽁꽁 얼어있는 명태를 묘사했고요. 5행에서는 날이 저물렀다는 걸 얘기해줍니다. 6행부터 8행에는 나도 명태처럼 꽁꽁 얼어있다고 나와 명태를 동일시하면서 내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죠. 명태는 처마 끝에 꽁꽁 얼었고요. 화자는 문턱이 꽁꽁 얼었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화자는 문턱에 있어요. 처마 끝이 아니라. 이거 아주 말장난기 딱 좋지? 기다랗고 파리한 물고기고요. 화자의 모습은 기다랗고 파리한 명태로 묘사했어요. 꼬리에 고드름이 달렸고요. 화자는 가슴에 고드름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분신 혹은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1번 풀어보자. 얘들아 3번까지 풀어보자. 옆장까지. 번? 1번. 응? 몇 번? 1번. 예림이는? 2요. 예원이는? 1번. 그쵸? 시적 대상과 화자가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나? 아니죠. 시적 대상은 누구야? 명태. 화자는? 둘이 동일시했죠? 네. 2번은? 3번. 예림이는? 2번. 예원이는? 4번.
자, 보자. 3번부터 봅시다. 이미지가 탁월하고 의미가 풍요롭다. 계속 얘기했죠? 이 사람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3번 했니, 예린이는? 네? 저는 요거 메시지 소리 제목에 대한 거였지 저게 내용에 대한 거는 아니에요. 왜 제목에 대한 걸로 했었겠지, 이걸? 제목에 대한 거 아니에요. 왜? 네? 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응? 저 제목 그쪽에서 그거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이미지가 탁월하고 심각적, 시각적, 청각적 다 나왔죠? 의미가 풍요롭다도 이 사람이 쓰인 표현법이라든지 명태랑 자기를 동일시했다. 맞죠? 제목만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4번이랑 3번이랑 헷갈려하고 있어서 시가 창작될 당시에 일본의 역학과 수탈이 심했다. 왜 이게 맞는 해석이 아니야, 이원아? 일단 글쓴이는 해석, 그러니까 4번 선지는 해석이 아니라 어떠한 해석에 대한 근거라고 생각. 그쵸? 해석보다는 근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다. 왜 5번 했을까, 예림이는? 저 4, 5번 헷갈렸는데 조금 4번에서 창작들 당시에는 일본의 어학과 스타일이 심했다. 이게 근데 일제강점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메스 소리를 보고 해석한 게 아니죠. 메스 소리 이렇기 때문에 메스 소리는 화자의 뭐 괴로움을 표현했을 것이다 가 해석이지, 이거는 메스 소리에 대한 해석이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근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렸던 경험을 반영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마지막 장면에 나왔죠? 독자의 경험에 넣어서 얘기하는 거. 이미지가 탁월하고 의미가 풍요롭다 계속해서 나온 얘기예요. 제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3번 뭐 했니, 얘들아? 독자의 가치관. 독자의 가치관? 왜? 네? 독자의 가치관이요. 3번 왜? 3번에서 해석 방법은 무엇인지라고 적혀 있어서 원산보다 더 가치관에 따라서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잠깐만요. 뭐지? 잠깐만요. 예린이 지금 다시 풀어볼래? 네? 3번. 왜 저 독자의 왠지 모르겠는데 저 4번 글 읽고 했는데요. 4번 글을 읽고 읽고 풀었다고, 이거? 3번을 풀었는데요. 어이쿠야, 밑에 보게 읽고 다시 한번 풀어봐요. 네.